저는 올해 74세입니다. 3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냈죠. 그 세월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가고 낮은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늘 아팠어요. 하지만 아이들 학원비만큼은 꼬박꼬박 냈습니다. 제가 못 배운 서름을 아이들한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큰 아들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결혼도 되마자 분가했습니다. 1년의 명절 때만 얼굴을 비쳤죠. 뭐 그래도 이해했어요. 워낙 본인 인생 살기도 바쁜 세상이니까요. 작은 아들 철민이는 달랐습니다. 자주 전화도 하고 가끔 용돈도 갖다 줬어요. 어머니, 날엔 꼭 카네이션을 달아주러 왔죠. 저는 철민이가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철민이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며느리 재현이와 손주들을 데리고 왔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세요.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철민이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는 했거든요.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손주들 얼굴도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어차피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사는데 뭐뭐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철민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 재현이도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철민이는 의 가족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한다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 재현이는 식사 후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청소도 했습니다. 철민이는 퇴근하면 손주들 목욕시키고 재우고 했죠. 저는 손주들이랑 놀아주기만 하면 됐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재현이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여부가 어디 있나 싶었죠. 그런데 2달째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가 설거지를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싱크대엔 그릇이 쌓여 있었죠. 저는 뭐 오늘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자 재현이는 아예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빨래도 청소도 안 했죠. 식사 준비도 제 몫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아, 요즘 몸이 안 좋니? 재현이는 스마트폰만 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집안이라는 게 당연하다는 뜻 같았거든요. 그런데 재현이는 직장도 안 다녔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집안일은 다 제가 했죠. 손주들 돌보기도 온전히 제 몫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주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유치원 보내야 했어요. 오후에는 데려오고 간식 챙겨주고 씻기고 재워야 했죠. 재현이는 손주들이 보채면 할머머 찾아라고만 했습니다. 철민이한테 한번 말해볼까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며느리 흉보는 시어머니가 되게 싫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안 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병원에 가야겠다 싶었죠. 재현이가 부엌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안 하셨어요? 오늘 허리가 좀 아파서 미안한데 내가 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뭐 하세요? 집에만 계시면서 설거지 하나 못 하시겠어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루 종일 뭐 하냐고요? 손주들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세끼 차리는데 뭘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말 다듬하기 싫었거든요.
그날 저녁 철민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재현이가 말했어요. 오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가 설거지도 안 하시고 철민이는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서운했죠. 저는 그날부터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눈치가 보였거든요. 제 집인데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월세도 안 받았어요. 공감금도 제가 다녔죠. 식비도 제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현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니, 요즘 반찬이 좀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오빠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철민이가 효자라서 들어온 게 아니었구나. 전세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들어온 거였구나. 저는 그저 공자, 가정부혜자 무료휴가 도우미였던 겁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들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 유치원 보내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먹고 손주들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하는 게 일상이었죠. 재현이는 집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방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끔 나와서 커피 마시고 스마트폰 보고 다시 들어갔죠. 철민이는 퇴근하면 저녁 먹고 바로 잠들었어요. 손주들 돌보는 것도 재현이 돕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재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새로 입었더라고요. 어머니, 저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요. 3박 4일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제주도라니요. 그럼 애들은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죠. 평소에도 어머니가 다 돌보시잖아요. 재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죠. 잠깐, 재현아. 저는 급하게 불렀습니다. 나도 오늘 약속 있어. 대학 동창회야. 재현이가 멈춰서서요. 천천히 돌아서 저를 찾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나이 드신 분이 무슨 동창이에요? 나이 들면 친구 만나면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재현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손주들 봐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할머니잖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까 당연히 손주 봐야 한다고요? 제 인생은요, 제 시간은요, 아니요. 나도 사람이야. 내 인생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어.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재현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저도 쉬고 싶어서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시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요?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6개월 넘게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 다 하고 월세도 안 받고 공과금에 식비까지 다 대주는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재현아, 내가 지금 됐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동창회 가세요. 저는 친구들한테 취소한다고 할게. 재현이는 수화 붙이듯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광하고 문다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동창이 왔거든요. 친구들 얼굴 보고 싶었고 제 이야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동창회에 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반가웠죠. 밥 먹고 차 마시고 옛날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현우가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물었습니다. 뭐, 그냥 지내지. 저는 대충 넘겼어요. 작은 아들 내 식구가 들어와서 고생한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자식 자랑은 해도 자식 흉은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자식들이랑 안 살아.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손주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봐주면 그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 다른 친구도 거들었어요. 맞아. 나도 딸이 애 받으려고 하길래 일주일에 이틀만 봐준다고 했어. 그 이상은 내 인생이 없어져. 친구들 말을 듣다 보니 제가 우스더라고요. 저만 바보처럼 매일 손주들을 보고 집안을 다 하고 눈치 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쯤이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은 벌써 잠들었나 봤죠.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철민이가 퇴근해서 와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어요. 철민아 왔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철민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재현이가 있었죠. 재현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보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용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싶었죠.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재현이가 고개를 숙이고 훌쩍했어요. 철민이는 저를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엄마 며느리가 오는데 왜 그러세요? 철민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아침에 동창회 간다고 했던 것밖에 없었거든요. 재현이가 제주도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동창회 간다고 해서 못 갔잖아요. 그건 나도 약속이 있었으니까 엄마는 며느리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철철민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재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 돌보느라 얼마나 지쳤는데 친구들이랑 쉬러 가는 것도 못 가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재현이가 애들 돌본다고요? 하루 종일 제가 돌봤는데요. 철민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들은 내가 매일 돌보는데 그래도 엄마는 집에 계시잖아요. 재현이는 애들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하루쯤 봐주시면 안 돼요? 철민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6개월 넘게 매일 돌봐줬는데 하루 못 봐줬다고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철민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친구들 만나고 싶고 엄마 지금 며느리가 오는데 그게 중요해요? 철민이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철민이가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손가락질. 제 아들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 이 마음도 모르세요? 철민이 손가락이 제 얼굴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철민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중학생이었고요. 저는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이 뜨고 갈라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기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배고프다는 소리만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철민이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학원비가 부족해서 제가 밤에 식당 설거지를 더하러 갔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면 철민이가 깨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철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공부 못해서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철민이를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돼. 그 철민이가 지금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철민이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철민아, 나도 힘들어. 엄마는 그냥 집에 계시잖아. 재현이는 애들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치고 있는데 청춘을 다 바친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그래, 재현이가 청춘을 바치고 있구나. 그럼 나는 뭘 바치고 있는 건데,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며느리가 울고 있잖아요.
철민이는 제 말을 자르고 재현이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재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훌쩍 걸었어요. 연기가 탔습니다. 정말 슬퍼서 웃는 게 아니라 뭔가를 어깨 위에 웃는 것처럼 보였죠. 철민아, 내가 6개월 동안 뭐 했는지 알아?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손주들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손주들 데리러 가고 씻기고 재우고 그걸 매일 했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 철민이 말에 제 심장이 철용했습니다. 알아서 했다고요. 재현이한테 부탁받아서 한 거야. 아니, 부탁도 아니었어. 그냥 당연히 하라는 식이었지.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현이가 상처받아요. 철민이는 여전히 재현이 편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게 달았어요. 이 아들은 이미 며느리 이 편이구나. 엄마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겠구나. 월세도 안 받았어. 공 가끔도 내가 다 냈고 식비도 내 돈으로 샀어. 그런데 하루 손주 못 봐준다고. 이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이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목소리 낮췄어요. 애들게요.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아들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재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나 봐요. 재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모든 집안일 할게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겉으로는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그 어조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처럼 만드는 느낌이었죠. 철민이가 재현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당신 잘못 없어.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재현이가 사과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재현이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철민이는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철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울리고 저한테 소리 지르고 철민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졌어요. 아, 이 아들은 이제 제 아들이 아니구나. 며느리 남편일 뿐이구나.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자기 생각만 하시고 남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철민이가 덧붙였습니다. 항상 그랬다고요? 저는 평생 남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뒷전이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병관화 하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제 꿈은 다 잡았죠. 그런데 제가 남 생각을 안 한다고요? 철민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해. 엄마, 그건 엄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제가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철민이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뭐죠? 제가 바보같이 키웠다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죠. 30년을 아이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손가락질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아들은 일어나였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습관적으로 일어나려다가 멈췄어요. 왜 일어나야 하죠? 손주들 밥 먹이려고요? 그게 제 의무인가요?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6시가 됐어요. 밖에서 손주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평소가 탔으면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애들 밥 안 주세요? 철민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철민이가 다시 문을 두드렸죠. 저는 입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철민이와 재현이가 수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왜 저러시는 거야?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뭘 잘못했나? 재현이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밤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자. 이제 제 인생을 살자. 손가락질하는 아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손주들 밥을 해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할 일이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을 켜고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 시세를 검색했죠. 제 집은 방 3개짜리 아파트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말 힘들게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대출 갚느라 10년을 허리 뒤 졸라맨죠. 지금 시세를 보니 꽤 올랐더라고요. 이 집을 팔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도 노후 자금이 남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소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중개인이 놀라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급하게 파셔야 하나요? 급한 건 아닌데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거실에서 재현이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주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아침 안 드세요? 재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나는 밖에서 먹을 거야. 저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볼일 있소. 저는 신발을 신고 나갔어요. 재현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가서 아침을 먹었어요. 샌드위치와 커피였죠. 혼자 먹는 아침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손주들 밥 먹이느라 허둥지둥할 필요도 없고 재현이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곧 올 시간이었거든요. 집에 들어서니 철민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휴가를 웬 모양이었죠. 엄마, 어디 갔다 오요? 볼일 있소.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도착한 겁니다. 제가 문을 열자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들어오세요. 저는 중개인은 안 냈습니다. 철민이와 재현이가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찾아봤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재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중개인을 보며 말했어요. 이 집 구조 좀 보세요. 얼마에 내놓으면 될까요? 중개인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하나씩 확인하고 베란다도 보고 화장실도 봤죠. 철민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 집 파는 거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철민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집을 판다고요? 갑자기 왜요? 내 집인데 내가 팔겠다는데 왜가? 어딨어? 재현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짜로 판다. 중개인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집 상태가 좋네요. 이 정도면 시세대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겸 그 가격으로 내놓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매수자 찾아볼게요. 중개인이 나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철민이가 저를 빨리 찾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집을 왜 팔아요? 너희 나가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 그때까지 집 팔릴 거야. 재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세요? 뭘 잘못했냐고. 정말 모르겠어? 저는 재현이를 똑바로 찾아봤습니다. 6개월 동안 나를 가정부처럼 뿌렸잖아.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 다 하고 월세도 안 받고 공감음에 식비까지 다 났어.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거짓말 당연하게 생각했어.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너는 나한테 손가락질했어. 며느리 편만 들면서 철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건 뭐 변명할 거야? 저는 아들을 들쏘아 봤습니다. 30년을 너희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아, 법시 잘할까봐 밤낮으로 일했고 너희가 배고플까봐 내 밥은 거르면서 너희 밥만 챙겼어. 엄마, 그런데 어제 너는 나한테 손가락질했어. 며느리가 온다고 며느리 편만 들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 아, 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철민이가 고개를 떨고 있어요. 재현이는 계속 울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 어디 가요? 전세금도 없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친정 가든지 월세 얻든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철민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어제 제가 너무 심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가락질한 그 모습이 계속 보여. 내가 널 키우니라 얼마나 고생했네. 그렇게 대하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철민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딱 한 달 안에 나가. 그날부터 저는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했어요.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좋은 인상을 주려면 집이 깨끗해야 했거든요. 철민이와 재현이는 급하게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친정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좀 들어가도 돼? 잠깐만.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재현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이 얼굴이 굳었어요. 알았어. 엄마 괜찮아. 전화를 끄는 재현이가 철민이를 봤습니다. 오빠, 우리 친정도 안 된대. 어떻게 월세라도 알아봐야지. 철민이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업자들기였죠. 2주가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요. 언제 오나요? 내일 오후 2시. 다음 날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여기 마음에 들어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3주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계약하고 이사 날짜를 잡았어. 철민이 돼도 급하게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재현이 친정 근처 좁은 투룸이었죠. 이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끓이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철민이 돼도 분주하게 집을 쌌죠. 재현이는 계속 한숨만 쉬었어요. 오빠, 이 집 다 어떻게 가져가? 최대한 버리고 가자. 새 집이 좁아. 철민이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저 신기하다는 듯 짐 실은 모습을 구경했죠.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할머니는 할머니 집 가고 너희는 너희 집 가는 거야.
할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뭘 손주가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주겠어요. 아이들은 제가 없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나중에 보러 갈게.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산 트럭이 2대 왔어요. 하나는 제 집을, 하나는 철민이네 집을 실었죠. 큰아들이 도우러 왔습니다. 저한테 말려. 철민이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엄마 잘 결심하셨어요. 큰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철민이 저 녀석 버르덱씩 굳었다며 당연히 혼내셔죠. 응.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철민이가 집을 나르다가 저를 헬끗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재현이는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사가 다 끝났어요. 저는 새 아파트로 향했고 철민이는 월세 방으로 갔습니다. 제 새 집은 조용했어요. 방 2개의 거실, 작은 주방이 달린 아담한 공간이었죠. 집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저만의 인생이 저녁이 됐어요. 저는 간단하게 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천천히 먹었죠. 손주들 밥 먹이느라 허둥대 필요도 재현이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너무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민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네, 저는 그 문자들을 보다가 철민이 번호를 차단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경했어요. 근처에 공원도 있었고 마트도 가까웠죠.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시고 책을 읽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해먹거나 밖에서 먹었어요. 오후엔 공원을 산책했죠.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혼자 사세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혼자 살아요. 나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 떠났고 아들들은 다 멀리 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은 박순자였어요. 저보다 3살 많았죠.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을래요? 순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렇게 순자 할머니와 자주 만났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하고 가끔 영화도 봤어요. 현옥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처음 봤을 때는 우울해 보였거든요. 지금은 완전 딴 사람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놀러 왔어요. 음식을 가득 사들고 왔죠. 엄마 집 좋네요. 딱 엄마 혼자 살기 좋은 크기예요. 그래, 나도 마음에 들어. 저는 음식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철민이 엄마한테 계속 연락하던데요. 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문자 많이 보냐더라. 그래서 차단했어. 엄마 마음은 어때요? 혹시 후회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후회 전혀 안 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싶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 큰아들이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죠. 너는 효자다. 동생하고는 다르네. 동생도 지금은 많이 반성하는 것 같은데. 반성해도 소용없어. 손가락질한 건 절대 용서 못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큰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추석에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아니, 나는 집에 있을래. 혼자 계시려고요. 응, 편해. 명절 당일
저는 정은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마시고 텔레비전 보고 산책 나갔어요. 저녁은 순자 할머니랑 같이 먹기로 했죠. 현옥 씨도 혼자 명절 보내요? 네, 편해서요. 나도요. 아들들이 오라고 하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며느리 이들 눈치 보는 것도 싫고 저희는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 문을 열어더니 철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철민이여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표정을 굳혔어요. 어떻게 여기 알았어?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엄마 추석인데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나는 안 보고 싶은데 철민이 얼굴이 굳었어요. 손주 하나가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들은 정말 죄가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그런데 오늘은 안 돼. 다음에 보자. 할머니 손주가 울먹였습니다. 철민이가 손주 손을 잡았어요. 가자 할머니 피곤하시대. 엄마 그럼 다음에라도 연락하지 차단했잖아.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철민이가 한참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소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 예전처럼 될 테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 삶에 적응했어요. 분자 할머니와 요가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갔죠.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행도 다녀왔어요. 순자 할머니랑 강릉에 2박 3일로 갔죠.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회도 먹고 커피도 마셨어요. 큰 아들이 가끔 용돈을 갖다 줬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고맙다. 너는 진짜 효자야. 저는 큰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철민이는 어떻게 지내? 큰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관심 없어. 엄마, 그 애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며느리 남편일 뿐이지.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손가락질했던 그날 이후 철민이는 정말 제 아들이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년이 또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제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랑 등산 동호회도 가입했죠. 주말마다 가까운 산을 올랐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어느 날 큰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철민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월세 사는데 방이 너무 좁아서 애들이 힘들어 한대요. 큰 아들 목소리가 안타까웠습니다. 그건 철민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요. 재현이가 파트타임이 시작했대요.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렇게 놀고 먹더니 이제야 일하네. 철민이가 퇴근하면 애들 돌봐야 해서 정말 힘들어 보이던데. 그럼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네.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됐어. 철민이 얘기는 더 하지 마. 나는 관심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큰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엄마 철민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잘 됐네.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싫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동생인데 손가락질한 건 절대 못 잊어. 며느리 이 편만 들던 것도 기억나. 용서 못해. 큰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녁에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파트 입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철민이었어요. 재현이도 함께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철민이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현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야? 네. 일어나. 저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철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엄마한테 손가락질하고 며느리 편만 들고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재현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신뢰를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을 제가 직접 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뭐해. 저는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철민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내 다리 날아. 엄마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철민이 목소리가 떨렸어. 회사가 떠와서 애들 돌보고 재우고 설거지하고 주말엔 빨래하고 청소하고 엄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오히려 엄마한테 화내고 손가락질까지 했죠. 철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용서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재현이도 바닥에 머리를 좋아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시험 언니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 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미워도 30년을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손가락질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엄마,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앞으로 제대로 살아. 재현이를 존중하고 애들 잘 키우고 부모 눈으로 제대로 해. 저는 쌀쌀 맞게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과야.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철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해줄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너희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손주 봐줄 생각도 없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엄마. 철민이가 일어섰습니다. 저희 잘 살게요. 엄마 걱정 안 끼치고 제대로 된 부모가 될게요. 그래, 그렇게 해. 재현이도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재현아, 철민이한테 잘해줘. 그리고 애들 잘 키우고. 제가 말하자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그들을 뒤로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상처는 남았어요. 손가락질하던 그날의 기억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철민이 차단을 풀었어요. 밀린 문자가 수백 개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문자를 읽다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 아들인 건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었어요. 제 인생도 소중했으니까요. 다음 날 철민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일요일에 의식하자. 애들 얼굴이나 보게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경계를 지키며 살 거예요.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순자 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자 언니 있나?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요. 커피 마실래요? 그래요. 30분 후에 카페에서 만나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순자 할머니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용서는 잘한 거예요. 그래도 아들인데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옥 씨가 선을 그은 것도 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죠.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현옥 씨 인생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용서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도 지킬 거예요. 다시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겁니다. 내 짓줄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손주들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죠. 약속 장소는 집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1시에 도착하니 철민이네 가족이 벌써 와 있었어요. 손주들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년 만에 보는 손주들이었죠.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네. 저희 이제 학교 다녀요. 큰 손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철민이와 재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죠. 음식을 주문하고 아이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할머니 저는 태권도 노란 띠 땄어요. 손주들은 신나게 떠들었어요. 철민이와 재재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을 때였어요. 철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 재현이가 일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있어요. 앞으로 정규직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제대로 살려고요. 예전처럼 놀보 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회사에서 진급했어요. 월급이 좀 올랐어요. 다행이네. 애들도 새 학교에 적응 잘하고 있어요. 방은 좁지만 저희 셋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철민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하고 있네. 내가 나왔으면 내가 키우는 게 맞는 거야.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철민이가 말했죠. 애들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엄마가 저희 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상상도 안 돼요. 이제 나도 알았으면 됐어.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철민이가 카드를 냈어요. 제가 내게 엄마 너희가 내면 되지. 저는 지갑을 넣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철민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용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너희가 쓰라고 엄마 받아주세요.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었는지 생각하면 철민이가 억지로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제부터 매달 드릴게요. 많지는 않아도 꼬박꼬박 드릴게요. 저는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 고맙다. 헤어지기 전에 손주들이 또 안겼어요. 할머니 다음 달에 또 봐요. 그래 할머니가 또 올게. 저는 손주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독해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3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철민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그 돈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순자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오늘 손주들 만났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애들은 정말 죄가 없더라고요. 다행이네요.
현옥 씨 표정이 밝아진 게 느껴져요. 그래요? 저도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선은 지킬 거예요. 다시는 손주 봐주러 가지 않을 거고 같이 살 생각도 없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게 현옥 씨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다음 달에도 내 제주 1위에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이번 주 1위에 만나자 철민이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네, 엄마 같은 곳에서 만날까요? 응, 거기서 보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식사도 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철민이도 조준스러워했고 저도 선을 지켰어요. 어느 날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명절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저희랑 같이 보내시면 안 돼요? 아니, 편한 게 좋아. 철민이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알겠어요. 엄마, 명절날 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그러면 저희 집에 오세요. 아니, 나는 여기가 좋아. 그래도 너는 내 가족이랑 보내요. 엄마는 괜찮아. 큰 아들이 용돈을 놓고 갔어요. 저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전을 부쳐 먹고 오후엔 산책을 나갔죠. 저녁엔 순자 할머니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현옥 씨 외롭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편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들들 눈치 보면서 명절 보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순자 할머니랑 제주도에 가기로 했죠. 언니 저번에 강릉 갔을 때 너무 좋았잖아요. 이번엔 제주도 가요. 좋아요. 언제 갈래요? 다음 달 중순에 어때요? 그렇게 저희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박물관도 구경했어요. 3박 4일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철민이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엄마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 엄마 사진 너무 좋아 보이세요. 건강하시고요. 응, 엄마 너희도 잘 살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집 오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았죠. 손주들은 한 달에 한 번 보면 됐어요. 그 이상은 제 인생이 없어졌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산다. 이게 최선이야. 손가락질 당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날의 충격과 분노, 슬픔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저 다음 주에 놀러 갈게요. 그래 와라. 엄마가 밥 해줄게. 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효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큰 아들이 진짜 효자였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떳떳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죠. 제 선택이 옳았습니다. 집을 팔고 연을 끊고 제 인생을 산 것 후회는 일도 없었어요. 며느리 이 눈물에 속아 손가락질했던 이제 그 아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 겁니다. 가까이도 멀지도 않게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현우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좋습니다.